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문자는 예정대로 내 65번째 생일 정오 직전에 도착했다. 엄마, 우리 벌써 비행기 탔어요. 믿어져요? 올해는 지중해예요. 애들이 아주 신났어요. 날짜 헷갈린 거 다시 한번 죄송해요. 저희는 정말 엄마 생일이 다음 달인 줄 알았어요. 나이 탓인가 봐요. 하하. 사랑해요. 딸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를 보며 나는 익숙한 무거움이 갈비뼈 아래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억지로 예의상 미소 지을 때 속이 텅 비는 그런 기분이었다. 딸은 메시지를 배와 하트 이모티콘으로 정성껏 꾸며놓았다. 마치 그 화려한 감정의 꼬리표로 본질을 가릴 수 있다는 듯이 나는 또다시 초대받지 못했다. 가족 크루즈 여행이 신기하게도 정확히 내 생일 주간과 겹친 것이 벌써 5년째였다. 그리고 매번 시계처럼 날짜를 착각했다는 변명이 생겨났다. 5년간의 편리한 건망증. 5년 동안 나는 소박한 아파트에 홀로 앉아 그들의 사진을 넘겨보았다. 낯선 곳의 노을, 낯선 항구, 그리고 나만 빠진 낯선 저녁 식사 사진들을. 나는 식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억지로 스스로를 멈춰 세웠다. 바로 답장하는 것은 또다시 그들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셈이다. 뭐라고 답장을 할까? 참고로 내 생일은 65년 내내 7월 15일이었단다. 아니면 좀 더 날카롭게 어쩜 똑같은 실수를 5년 연속으로 반복하니 재밌구나. 대신 나는 차를 끄려 공원이 내다보이는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아래에서는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노부부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누군가는 개와 함께, 누군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평범한 삶,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도 기억하고 어색함을 엽서나 이모티콘 뒤에 숨기지 않는 가족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사위 현우였다. 어머님, 저희 이제 바다 위로 나가요. 통신이 끊길 수 있습니다. 수진이가 여행 말씀드렸다고 하더군요. 죄송해요. 또 어머님 생신에 못 찾아뵙네요. 저는 8월인 줄 알았어요. 돌아오면 꼭 챙겨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이 몇 년 동안 내 생일은 7월에서 6월로, 그 다음엔 8월로 옮겨 다니며 비 온 뒤에 무릉덩이를 피하듯 유일하게 정확한 날짜만 비껴갔다. 화가 나야 마땅했지만 나는 문득 병을 앓고 난 후처럼 따뜻하고 끈적한 피로감을 느꼈다.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상태. 5년 전 그들이 처음으로 내 생일에 맞춰 크루즈 여행을 계획했을 때 나는 정말로 상처받았다.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내가 오랜 세월 병간호했던 두 번째 부모님. 나는 텅 빈 내 시간표가 마침내 아이들과 손주들, 일요일의 점심 식사, 짧은 방문, 오케스트라 없이 조촐하게라도 차린 축하 자리로 채워질 것이라 생각했다. 대신 나는 나를 부르는 것을 깜빡 잊은 가족 여행에 대한 들뜬 전화를 받았다. 조심스럽게 날짜가 내 생일과 겹친다고 말하자 서두르는 변명이 시작되었다. 어머, 엄마, 정말 몰랐어요. 이미 환불 불가로 다 결제했는데 아시잖아요.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차렸다. 두 번째 해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또 내들 여행 기간 안에 내 생일이 끼어 있구나. 아들 민주는 진심으로 놀란 듯했다. 네, 전 당연히 6월인 줄 알았어요. 세 번째 해부터는 아예 상기시켜주지 않았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성공적인 가족 그림 속에서 내 자리는 필요할 때 부르는 보모, 월급날까지 빌려 쓰는 지갑, 불평을 쏟아내는 감정 쓰레기통일 뿐 축제 식탁의 의자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나는 차를 마시며 아래에서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목말 태운 남편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알까? 20년 후에 엄마, 저희가 착각했어요라는 문자를 읽고 착각한 것이 날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기분을.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도 민준이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어색한 대화의 통화권을 벗어나 있었다. 내 변호사, 송 변호사였다. 전화를 받자 그녀가 말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박서연 선생님. 기억하는 사람도 있군요. 나는 목소리의 빈정거림이 너무 거칠게 묻어나지 않도록 애쓰며 대답했다. 어떻게 있겠어요? 송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저희가 강진우 선생님의 유언을 공식적으로 집행하는 날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진우 외삼촌의 장례식이 치러진 지 1년이 지났다. 그는 우리 가족의 별난 사람이었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소박하게 살았다. 그는 물건보다 사람과 만남을 사랑했고 우리의 성공지상주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내가 끝도 없이 부모님을 돌보던 그 시절. 나를 꾸준히 찾아온 사람은 외삼촌뿐이었다. 그는 15년간의 병간호가, 밤낮 없는 약과 기저귀, 신음소리와 함께하는 간호가 한 여자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지켜보았다. 남편은 그때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나는 조연으로 살 수 없어.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외삼촌은 매주 목요일 동네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들고 와 부엌에 앉아 부탁했다. 서연아, 모든 살아있는 곡으로 하나만 연주해다오. 나는 차가 식는 동안 쇼팽을 연주했고 삶은 아주 조금이나마 따뜻해졌다. 준비됐어요. 내가 말했다. 서류는 모두 서명되었고 이체도 완료되었습니다. 비밀 유지도 잘 지켰고요. 이 시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송 변호사가 확인했다. 박서연 선생님, 외삼촌께서 선생님이 이 1년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아시면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고 나는 부모님 치료비를 대기 위해 가족이 살던 집을 팔고 이사 온 이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15년간 나는 누군가의 버팀목으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표 없이 살아왔다. 한때 꿈이었던 음악학교는 나중으로 미루어졌고 그 나중 속에서 결혼 생활은 녹아내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는 빛이 발했다.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사랑이란 바로 곁에 있어주는 것, 돌보는 것, 나의 소망을 다른 이의 소망으로 대체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생일날 텅 빈 부엌에 서서 휴대폰 속 줄지어 늘어선 남의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외삼촌이 오래전에 했던 말이 뚜렷하게 들려왔다. 끝없는 희생은 고결한 게 아니라 그저 사라지는 방법일 뿐이야. 나는 SNS를 열었고 예상대로 그들 모두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았다. 수진이와 현우, 그리고 10대 아이들. 민준이와 지혜, 그리고 새 아이들. 심지어 전남편 태욱과 그의 새 아내까지. 행복한 갑판. 플라스틱 잔에 담긴 샴페인. 완벽한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이상적인 가족 휴가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다. 나는 앱을 닫고 송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14시 정각에 도착하겠습니다.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드레스 두어 벌, 서류, 화장품 파우치. 나머지는 나중에 챙겨도 된다. 바다를 낀 도로는 마치 나를 위해 특별히 뻗어 있는 것 같았다. 언덕 사이의 익숙한 구비길. 오른편의 동해바다, 물 위를 구슬처럼 굴러가는 햇살. 다른 상황이었다면 차를 세우고 나와서 숨을 쉬었을 것이다.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똑바로 달렸다. 내가 자갈이 깔린 긴 진입로로 들어섰을 때 송 변호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단정한 차는 높은 울타리와 잘 가꾼 잔디, 그리고 안에서부터 빛이 나는 듯한 집을 배경으로 어색해 보였다. 실물이 훨씬 낫네요. 그녀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 3층 건물을 둘러싼 넓은 테라스, 유리문, 바닥까지 닿는 높은 창문, 하얀 덧창, 정성껏 닦아 보존한 낡은 기와 화려한 구석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탁 트인 공간감과 공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눈이 편안해지는 집, 바다유리.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말했고 내 대담함에 미소까지 지었다. 죄송해요. 제가 이 집을 그렇게 부르려고요. 바다유리라고. 어릴 적 외삼촌과 나는 해변에서 그런 조각들을 주었다. 깨진 유리 조각, 바다가 갈고 닦아 매끄럽고 따뜻한 조약돌로 만들어낸 것. 외삼촌은 말했다. 시간과 파도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바꾸는 법을 안단다. 아주 잘 어울리네요. 송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는 빛으로 더욱 풍요로웠다. 높은 천장, 따뜻한 바닥, 겁나기보다는 따라 올라가고 싶게 만드는 넓은 계단. 냄비를 숨기는 대신 반죽을 펼치고 싶은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부엌. 온돌 바닥의 욕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 있는 서재. 나는 나무의 손바닥을 대어보았고 나무는 조용한 삐걱임으로 응답했다. 겨울 정원에는 이전 주인이 남긴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송 변호사가 이미 모든 서류가 놓여있는 부엌 아일랜드 식탁에서 상기시켰다. 고요함 속에서 종이에 펜이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명을 하나씩 할 때마다 현실은 더욱 단단해졌다. 나, 박서연, 전직 음악 교사이자 오랜 세월 부모님의 간병인이었던 나는 이제 대출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이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냥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거요. 송 변호사가 묵직한 노쇠 열쇠고리에 달린 열쇠 꾸러미를 건넸다. 이제 공식적으로 선생님의 것입니다. 열쇠는 장신구처럼 묵직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고상한 낡음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열쇠를 쥐었고 금속은 마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손바닥 안에서 금세 따뜻해졌다. 하나 더 있습니다. 송 변호사가 서류팝에서 내 이름이 적힌 봉투를 꺼냈다. 그의 필체를 나는 바로 알아보았다. 잔잔한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듯 작은 떨림이 있는 부드러운 글씨체. 진우 외삼촌은 이 편지를 오늘 집 서류와 함께 전해달라고 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전화 좀 하고 올게요. 나는 넓은 부엌에 홀로 남았고 문득 식탁에 앉아 편지를 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노라마 창가 덤불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전용 해변을 향한 코너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앉아서 봉투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긁고 무대에 오르기 전처럼 천천히 숨을 쉬며 편지를 뜯었다. 사랑하는 나의 서연아,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1년이 지났고 너는 내 집에 앉아 있겠구나. 그래, 내 집. 가족의 별장도 모두를 위한 공동 책임 구역도 아닌 오직 너에게만 속한 곳에 나는 네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헌신하는 것을 보아왔다. 부모님은 내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15년은 한 인생 속에 또 다른 인생이란다. 곁에 있어줄 수 있었던 남자는 견디지 못했으니 최고의 시절을 바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게지. 아이들은 글쎄 그들은 너의 조용한 힘을 가져갔지만 돌려주는 법은 배우지 못했구나. 이 집은 내가 더 일찍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날 자유. 서연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로 자신을 측정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자유. 나는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져 읽기를 멈췄다. 편지 한 구석에는 따로 봉인된 작은 추가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안에 또 다른 선물이 있단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어린 소녀가 내게 쇼팽을 연주해주고 돈이 없어 음악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속삭였던 그날부터 이걸 간직해왔단다. 이제 그 꿈을 제자리 너의 삶으로 되돌려줄 때가 되었어.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종이 냄새는 오래된 책처럼 건조하고 약간 달콤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조용히 속삭였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아주 평온했다. 그리고 나는 문득 나 자신에 대한 원망도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감사함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기 시작하면 아직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떨림뿐이었다. 송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작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 손가락 끝으로 가장자리를 쓸었고 종이는 부드럽게 열렸다. 안에는 거의 40년 전의 낡은 신문 스크랩이 들어있었다. 내 학생 시절 연주회에 대한 작은 칭찬 기사였다. 놀라운 음악적 감수성과 연주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유망한 길. 스크랩에는 사무용 클립으로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통장 사본이 붙어 있었다. 해마다 차곡차곡 쌓인 입금 내역. 외삼촌 자신처럼 끈기 있는 최종 잔액은 눈을 비비게 만들었다. 피아노와 의자뿐만 아니라 진짜 학교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금액이었다. 내가 외삼촌에게 쇼팽을 연주해주고 수업료 한 푼 없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다고 속삭였던 그날 시작된 기금. 여백에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제든 늦지 않아. 내 꿈을 되찾으렴. 목이 메었다. 너무나 다른 감정들이 동시에 솟구쳤다. 나중으로 미뤄둔 채 살아온 세월에 대한 씁쓸함. 이 모든 세월 동안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렇게나 능숙하게 편리한 사람이 되기로 동의했던 과거의 나에 대한 조용한 분노.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일 때에 첫눈처럼 예기치 않은 거의 어린애 같은 기쁨. 괜찮으세요? 송 변호사가 마치 파도 소리가 그녀를 적절한 순간에 부른 듯 테라스에 나타나 문가에 멈춰 섰다. 침범하지 않으려는 태도였다. 모르겠어요. 나는 바다를 보며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나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이 집은 아직 내 빨래 냄새, 내 잼 냄새, 내 책 냄새를 품는 법을 배우지 못했지만 이미 내 숨결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마치 내가 어디에 안락의자를 놓고 아침 햇살이 어디로 떨어질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내 미래의 삶의 박물관을 거닐 듯 방들을 둘러보았다. 피아노가 있는 겨울 정원은 큰 악기를 들여놓아 달라고 청하는 듯했고 그 옆 스탠드에는 수업 시간표가 붙을 수 있을 것이다. 게스트 침실은 처음으로 모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경치 좋은 집이 아닌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보였다. 그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부엌 큰 다이어트식이 아닌 빵 굽는 냄새와 손님들이 동네 빵집에서 사온 빵을 푹 담가 먹을 수 있는 푸짐한 해물탕 냄비를 원하고 있었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서쪽을 향한 방으로 들어갔다. 창가의 넓은 소파, 맨 앞줄에서 약속된 노을, 그리고 짓누르지 않고 어깨를 펴게 하는 고요함. 휴대폰이 울렸다. 그들의 크루즈선에서 온 또 다른 사진. 내 손주 넷이 아이스크림바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상적인 휴가라는 캡션. 통증이 스쳤다. 언제나처럼. 가슴 아래 어딘가 팽팽한 실처럼. 하지만 곧바로 새롭고 단단한 다른 반응이 일어섰다. 원망이나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내 삶이 더 이상 남의 시간표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차분한 결심.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맑은 눈, 입가에 새로 생긴 부드러운 주름. 그리고 문득 10대처럼 휴대폰을 꺼내 전면 카메라를 켰다. 어깨 너머로 바다와 지는 해가 빛나도록 구도를 잡았다. 찰칵 사진이 찍혔다. 나는 늙은 여자가 아니라 제 발로 선 어른이었고 어쩐지 그 빛 속에서 아름다웠다. 짧게 캡션을 달았다. 65. 새로운 집. 바다 유리. 새로운 시작. 그리고 사진을 올린 뒤 곧바로 소리를 껐다.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주황색 유리창이 잿빛이 되고 어둠 속에서 어선들의 드문 불빛이 켜질 때까지 거대한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낯선 줄무늬로 바닥에 길을 그리는 햇살에 잠이 깼다. 처음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가 이내 기억해내고는 내 간결한 게시물을 누가 봤는지 단순한 호기심에 휴대폰을 집었다. 화면은 숫자로 폭발했다. 부재중 전화 97통,
음성 메시지 40여 개, 메시지 수백 개. 타임라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놀라움. 엄마, 이 집 누구 집이에요? 그 다음엔 조심스러운 불안감.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최후 통첩. 당장 전화해요. 그리고 마침내 자정이 넘어서는 공황 상태. 엄마,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는 쉬려고 노력 중인데 연락 좀 주세요. 가장 최근 메시지는 20분 전 수진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다음 항구에서 내릴게요. 돌아가는 비행기 표 예매 중이에요. 그 집에 대해 설명 좀 해줘요. 나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자신들을 비껴갔고 이제 영원히 자신들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었다.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커피, 버터와 꿀을 바른 빵 한 조각, 따뜻한 공기, 갈매기. 나는 모든 급한 일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지금 내 땅을 둘러보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작은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 100평 남짓한 오래된 정원. 길은 덤불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고 모래 위에는 조개 껍데기와 진짜 바다유리 조각들이 드물게 흩어져 있었다. 둥글고 무광택인 초록빛 유리 조각들. 누군가 한때 정성껏 선을 그렸을 화단은 한 계절 동안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생동감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었다.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숨결이 있는. 저쪽 끝에는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집이 있었다. 똑같은 밝은 덧창, 똑같은 외벽 마감, 단지 규모만 장난감 같았다. 창문을 통해 안이 비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햇빛이 바닥에 넉넉하게 깔렸다. 벽을 따라 튼튼한 선반이 놓여 있었고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악보와 학생들의 공책, 연필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스튜디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사위 현우의 이름이 떴다. 나는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현우군. 장모님 다행입니다. 저희 아침부터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화가 도통 안 돼서 괜찮으세요? 자고 있었단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집이 커서 볼 것도 많고 피곤했어. 아, 네, 이해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은 남의 부동산 평수를 계산하는 중개인의 비즈니스 톤으로 바뀌었. 듣자 하니 바로 해변가라던데요. 땅은 몇 평이나 됩니까? 외관 상태는요? 거기가, 강릉 그쪽이죠. 요즘 그런 매물이. 수진이 옆에 있니? 내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모두 괜찮다고 전해주렴. 비행기표는 살 필요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잠깐만요. 그는 본론으로 돌아왔다. 그 집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장모님?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상황은 알아야죠. 상속인가요? 아니면 요즘 하는 것처럼 지분 투자 같은 건가요? 장모님 외삼촌 돌아가셨던 거 기억하는데? 내 집이야, 현우군. 나는 군더더기 없이 딱 잘라 말했다. 그게 다야. 침묵이 흘렀다. 사람이 한 역할에서 다른 역할로 재빨리 전환하며 다음 논거를 필사적으로 찾을 때에 바로 그 침묵. 저희는 그냥 걱정이 돼서요.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돌아왔다. 혼자 계시잖아요. 큰 부동산은 책임도 따르고요. 저녁에 저희가 같이 가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어디에 투자할지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죠. 보험, 세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송 변호사랑 이미 다 처리했단다. 이건 내일이야. 그럼 이만. 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모든 알림을 꺼버렸다. 기다리게 두자. 내 인생 처음으로 그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다음 3일은 마치 누군가가 공기 중에서 끊임없이 울리던 타인의 기대 소리를 없애준 것처럼 조용하고 밝게 흘러갔다. 나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다. 내 소박한 짐들은 차 2대와 몇 개의 상자에 다 들어갔다.
젊은이들이 조심스럽게 책과 그릇을 집 안으로 옮기는 동안 나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마음속으로 차는 어디에 두고 밀가루는 어디에 둘지, 어떤 담요가 창가 의자에 어울리고 어떤 램프가 서재에 놓아달라고 할지 귀 기울였다. 아침에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물가로 내려가 손바닥에 바다유리를 모았다. 초록색, 우윳빛, 푸른색, 호박색의 매끄러운 조각들, 그것들을 거실, 탁자 위 크리스탈 화병에 담으며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인내와 파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매번 놀라워했다. 나흘째 되는 날, 피할 수 없는 이들이 자갈 위 타이어 소리와 문 닫는 소리와 함께 도착했다. 테라스에서 나는 2대의 차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과 입구를 지휘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느릿느릿 내리는 것을 보았다. 렌터카에서 내린 수진이와 현우, 택시에서 내린 민준이와 지혜, 여행길에 약간 지치고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짜증이 난 모습이었다.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현관에 서 있는 나를 보았고 마치 협상하러 온 사람들처럼 즉시 촘촘한 대열을 형성했다. 엄마, 수진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먼저 말을 꺼냈다. 저희 걱정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안절부절 못했다고요? 전화기는 불이 나고 나는 일어서지 않았다. 책은 무릎 위에서 펼쳐진 채였고 손은 차분하게 책갈피를 잡고 있었다. 현우 군에게 문자했잖니.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다 괜찮다고. 휴가를 중단할 필요 없었는데. 괜찮다고요? 민준이 눈썹을 치켜떴다. 어떤 저택 사진을 올리고는 3일 동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게 괜찮은 거라고요? 조용히 있고 싶어서 소리를 껐단다. 나는 설명했다. 내겐 드문 일이지. 지혜는 기다리지 않고 이미 습관처럼 재빨리 집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빛이 정말 대단하네. 유리에 비친 바다를 포착하며 이 집 어디서 구했어요? 수진이가 한 걸음 다가왔다. 누구네 집에 머무는 거예요? 임시로요? 내 집이야. 내가 말했다. 내 돈으로 샀어. 샀다고요? 현우가 참지 못했다. 비즈니스적인 날카로움이 말을 뚫고 나왔다. 박서연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긴 해안가 일선이잖아요. 대지 면적도 그렇고 이런 자산은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삼촌께 받은 유산이군요. 도대체 얼마를? 충분했어. 내가 말을 끊었다. 대출 없이 집을 사고 평온하게 살면서 한때 미뤄뒀던 일을 시작할 만큼 충분히. 그리고 진우 외삼촌의 유산이야. 외삼촌이 모든 걸 엄마한테 남겨주셨다고요?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으로 위장한 진심 어린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모든 걸 내가 말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어. 1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외삼촌은 내가 아니라 내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보기를 아주 원하셨거든. 무겁고 8월의 폭풍전 공기처럼 짙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니까 이건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민준이 테라스를 초조하게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우리 크루즈 여행 갔다고 벌 주려고요? 아니,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내 선택이었어. 오랜만에 처음으로 모두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한 선택. 그리고 모두가 넘지 않는 편이 좋을 경계선이기도 하고. 나는 마침내 일어서서 손바닥으로 그들을 베란다 식탁으로 안내했다. 덥구나. 시원한 차 한잔 할래? 내 생각엔 짧은 대화를 위해 먼 길을 온 것 같은데. 수진이가 당황하며 여행 가방을 쳐다보았다. 저희 며칠 머물 생각이었는데요. 여기 방 많잖아요. 7개지. 내가 확인했다. 그리고 아직 다 준비가 안 됐어. 여분의 침구나 수건도 사지 않았고 방 배정도 생각 안 해봤고 5분 거리에 아주 좋은 해변 호텔이 있어. 거길 추천할게. 우릴 호텔로 내쫓는 거예요? 민주는 심지어 자신이 듣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실소했다. 저희가 휴가를 망치고
모든 걸 내던지고 왔는데 말이에요. 중단하지 말라고 했잖니? 내가 상기시켰다. 그건 너희 선택이었어. 그리고 아니, 아무도 내쫓지 않아. 나는 단지 예전처럼 내 집이 예고 없는 습격의 장소가 되는 걸 원치 않을 뿐이야. 원한다면 내일 11시에 늦은 아침 식사하러 오렴. 차분히 이야기하자. 오늘은 그 호텔에 묵고 지혜는 사진을 한 장 더 찍다가 내 시선과 마주치고는 휴대폰을 내렸다. 알았어요.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자고요. 수진이가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침실이 7개나 있는 집인데 가족을 위한 수건 한 세트가 없다니요. 손님을 위해서는 모든 게 준비될 거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위해서는 없어. 그리고 어디에 투자할지, 뭘 팔지, 우리 모두 어떻게 살지에 대한 논의는 없어. 이건 내 재산이고, 내 결정이고, 내 책임이야. 우리는 앞으로 서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민준이 중얼거렸다. 어쨌든 이건 가족 돈이잖아요. 외삼촌도 우리 가족이었고요. 그분은 내 외삼촌이었어. 내가 정정했다. 그리고 그분의 것을 내게 남기셨지. 가족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모두에게 모든 것을 남긴 게 아니야. 내가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내게. 말은 과장 없이 차분하게 울렸지만 나는 그 말이 누군가의 습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고 움직임은 더 거칠어졌다. 좋습니다. 현우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지었다. 저희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저희는 지금 그 호텔로 가고 내일 11시에 오겠습니다. 하지만 박서연 어르신, 적어도 이 부동산에 대한 제안은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사람들이 난 팔지 않아, 현우군. 내가 말하며 문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지금도 나중에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마음을 바꿀 것이라 기대하는 듯 잠시 머뭇거렸다. 절대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시장 상황은 내일까지. 내가 그의 말을 끝맺고 문을 더 활짝 열었다. 11시에 그들은 거의 대열을 맞추어 계단을 내려갔다. 여행 가방, 긴장된 어깨, 서로 간의 속삭임, 마치 집이 그들의 말없는 질문에 대답이라도 해줄 것처럼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는 시선. 차들이 울타리 너머로 사라지자 집은 나와 함께 숨을 내쉬었다. 고요함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따뜻한 나무와 바다 소금 냄새와 함께 돌아왔다. 나는 방들을 둘러보고 샌들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화이트 와인을 한 잔 따라 테라스로 나가 등나무 의자에 앉았다. 해가 물 쪽으로 기울며 화병 속 유리를 호박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송 변호사의 메시지였다. 어떠셨어요? 성대한 개막식은 치러졌나요?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답장했다. 예상대로요. 호텔에 투숙 중입니다. 내일 진지한 논의를 하러 올 겁니다.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기억하세요. 선생님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설명할 의무도 접근을 허락할 의무도요. 선생님의 경계는 요청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알아요. 나는 썼다. 이번에는 알아요. 나는 등받이에 기댔고 순간적으로 오래된 반사신경이 튀어나왔다. 이불을 정리하고 모두를 위해 국 한 솥을 끓이고 내 사람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계획하는 것. 나는 그 움직임을 포착하고 멈췄다. 거의 물리적으로. 아니, 오늘 내 집은 조용히 있을 것이다. 내일 11시 내가 내 조건으로 이끌어갈 대화를 위해 문이 열릴 것이다. 어두워지는 유리창에 내 모습이 비쳤다. 차분하고 피곤하고 완고한 모습. 나는 나 자신에게 잔을 들어 올렸다. 바다 유리를 위하여 나는 속삭였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서남으로 닦이기를.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멀리서 다시 자갈 위로 타이어 소리가 들렸다.
내 차는 아니었다. 밤이 바다 저편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숄처럼 빠르고 부드럽게.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전의 삶은 스캔들이나 눈물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편리한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옳은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었다. 내일 11시 그들은 서류와 계획을 들고 잘 차려입고 준비된 모습으로 들어올 것이고 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단 1cm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약속 시간보다 15분 이른 10시 45분에 도착했다. 일찍 도착하는 것이 대화 시작 전부터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라 진심으로 믿는 수진이의 방식이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베란다 테이블 위에는 리넨 냅킨이 놓여 있었고 화병에는 문가에서 막 꺾어온 들꽃이 꽂혀 있었다. 옆에는 가벼운 음식, 양파와 치즈를 넣은 따뜻한 키슈, 달콤한 복숭아와 포도가 담긴 그릇이 있었다. 그리고 정 사장님네 빵집에서 사온 빵 바구니도, 커피는 보온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자갈 위로 익숙한 타이어 소리가 들렸을 때 마침 지역 신문의 기사를 다 읽어가고 있었다. 일찍 왔구나. 그들이 베란다로 올라왔을 때 나는 다정하게 말했다. 커피 준비됐는데 누구 따라줄까? 그들의 옷차림 역시 대화를 위한 것이었다. 수진이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다려진 바지 차림이었고 민준이는 비즈니스 캐주얼이었다. 현우는 그의 전매 특허인 거래성사 복장이었다. 지혜는 성공적인 사진 촬영에 대비한 듯 가벼운 원피스를 입었지만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저희 좀 일찍 시작하고 싶었어요. 민준이 지혜를 앉히고 식탁을 둘러보며 말했다. 궁금한 게 많아서요. 듣고 있어. 커피 따라주고 접시 줄게. 먹으면서 해.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수진이가 서류 팝에서 투명 파일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고 나는 표와 출력물, 깔끔하게 정리된 목록을 보았다. 물론 그들은 저녁을 호텔에서 보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작은 회의실에서 보낸 것이다. 먼저 그녀가 엄숙하게 시작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외삼촌의 유언은 모든 것을 어머니께 유리하게 배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법의 효력을 인정하다니 참 관대하구나. 나는 참지 못하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 지었다. 수진이는 못 들은 척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이건 가족의 돈입니다. 진우 외삼촌께는 자녀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우리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 쪽 가족의 일원이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가족 자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집에서 평생 거주하시고 편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시는 대신 자금의 일부는 손주들의 교육을 위해 할당하고 또 다른 일부는 예를 들어 민준이와 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가족 공동 자본으로 편입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너희는 지금 너희 것이 아닌 것을 이미 분배했다는 거니?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엄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는 신뢰를 주는 어조로 바꾸었다. 정상적인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금, 계획, 투자. 이건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요. 엄마는 교육자시지. 이런 걸 꼭 아셔야 할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배우는 법을 알아. 이 1년 동안 나는 바로 세금, 금융상품, 상속계획을 공부했단다. 그리고 외삼촌과 함께 일했던 바로 그 컨설턴트 팀이 내게도 있어. 하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현우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제가 예를 들어 이 집을 봤을 때 자산 집중 리스크가 있어요. 일부를 처분해서 분산 투자를. 나는 아무것도 처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집은 내 거고 팔 생각 없어. 그동안 말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리던 지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그녀가 타협적인 어조로 말했다. 명절,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름. 여기 침실도 많고 바다도 있고 모두에게 이상적인 장소잖아요. 나는 모두를 위해 이 집을 산 게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나를 위해서지. 그리고 그래,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지만 방문은 미리 계획되고 초대를 받아야만 할 거야. 여긴 내 집이지. 아무나 드나드는 별장이 아니란다. 초대라는 단어가 노크 없이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팻말처럼 테이블 위에 놓였다. 찻잔 속 커피가 살짝 흔들렸다. 그렇군요. 수진이가 입술을 꽉 다물고 서류밥을 닫았다. 그럼 모든 걸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네요? 손주들은요? 저희는 마침 교육 계좌를 제한할 생각이었는데요. 매년 일정 금액을 교육비로 적립하는 거죠. 그건 공평하잖아요. 이미 해뒀어. 내가 말했다. 5명 모두에게 각각 목적성 예금이 있단다. 학비는 전액 지원될 거야. 그들은 당황했다. 순간 민준의 눈에는 안도감이, 수진의 눈에는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시나리오는 아마도 협상을 전제로 했을 것이다. 좋아요. 민준이 숨을 내쉬며 어조를 바꿔 다른 방식으로 시도했다. 그럼 적어도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논의해봐요. 저희는 식구도 많잖아요. 전통, 명절, 손님, 가족 관계란 경계를 존중하는 거야. 내가 대답했다. 우연히 날짜를 착각하는 일 없이. 우리 벌써 비행기 탔어요. 같은 말 없이. 명절? 그래. 하지만 내가 편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초대를 받아서. 잠시 모두가 침묵했다. 갈매기가 물 위에서 우는 소리와 정원 어딘가에서 도마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수진이가 대화 내내 처음으로 자신의 서류가 아닌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답지 않아요. 나는 오랫동안 사랑과 자기 희생을 혼동했단다. 내가 대답했다. 이제는 아니야.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현우는 시계를 보았다. 그의 그 제스처는 항상 그가 마음속으로 이미 다음 거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저희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체념하며 말했다. 저희 피곤해요. 길도 멀었고 신경도 많이 썼고 잠시 쉬어가죠. 저희도 생각하고 엄마도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현명하구나. 내가 동의했다. 그 호텔 아침 식사. 괜찮더라. 내일까지 머물 거면 치즈케이크 추천할게. 그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섰다. 어색한 포옹, 예의 바른 끄덕임, 다시 연락하겠다는 약속. 문턱에서 수진이가 머뭇거렸다. 엄마,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다. 여기서 행복하세요? 무섭지는 않고요? 혼자. 질문은 마침내 집이나 돈이 아닌 나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실을 말했다. 나는 이제 막 행복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중이야.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섭지 않아. 수진이는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한 듯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향했다. 그들이 떠나고 문이 닫히자 집은 마치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은 배처럼 살짝 고요함으로 흔들렸다. 나는 찻잔을 치우고 남은 키슈를 냉장고에 넣고 화병에 새물을 채웠다. 그리고 문득 승리감도 씁쓸함도 아닌 평온한 확신을 느꼈다. 대화는 그들이 계획한 곳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에서 끝났다. 휴대폰에 새 메시지가 깜박였다. 예상 가능한 몇 개. 더 논의해야 해요. 시간 될 때 전화 줘요. 그리고 내가 외우고는 있지만 좀처럼 보지 못했던 번호로부터 온 예상치 못한 메시지 하나. 할머니, 바닷가에 집이 있다는 거 진짜예요? 아빠는 화났지만 동화 같아요. 언젠가 놀러 가도 돼요? 하윤, 화면이 꺼지고 나는 커피와 바다, 냄새가 나는 베란다에 남았다. 그리고 조심스러움과 기쁨이 동시에 내 안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답장해야 했다.
나는 화면의 짧은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할머니 바닷가에 집이 있다는 거 진짜예요? 아빠는 화났지만 동화 같아요. 언젠가 놀러 가도 돼요? 하이윤. 미소가 저절로 아이의 정수리에 손바닥을 얹 듯 힘들이지 않고 지어졌다. 진짜란다. 나는 타자를 쳤다. 그리고 네가 와주면 정말 좋겠어. 여름 끝날 무렵에 한번 와볼까? 부모님이랑만 잘 이야기해봐. 너는 언제나 환영받는 손님이야. 초대를 받으면 말이지. 장난스러운 이모티콘이 곧바로 답장으로 반짝였다. 최고예요. 제가 방 꾸미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피아노 쳐도 되죠? 물론이지. 그리고 내 10대 용어 같은 것도 나한테 가르쳐주고. 나는 장난스럽게 답장했다. 하지만 말조심은 해야 해. 알았어요. 거의 즉시 답장이 왔. 예의 바르게 할게요. 거의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문득 집안에서 무언가가 공허함의 메아리가 아닌 부드러운 가정의 소리로 응답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바다유리 속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관계의 실이 풀리는 것처럼 의무가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아침에 나는 없는 용물을 만들어 시내로 나갔다. 중앙거리에는 기와를 얹은 아기자기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쇼윈도는 손짓하는 듯했다. 창가에 안락의자가 놓인 서점. 범랑 냄비에 작은 흠집이 있어 오히려 더 마음에 드는 그릇가게. 그리고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를 문턱에서 멈춰 세운 빵집. 계산대 뒤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에 손이 빠르고 눈빛이 맑은 여주인이 있었다. 처음 뵙는 분이네요. 그녀가 아직 따뜻한 빵을 포장하며 말했다. 여긴 다들 얼굴을 알거든요. 바다유리 집이에요. 박서현이라고 합니다. 내가 소개했다. 아, 그 집, 저는 정 사장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합니다. 그 집이 비어 있어서 아까웠어요. 불이 켜져야 사람 사는 집이죠. 이거 서비스로 드리는 쿠키예요. 심심하면 놀러 오세요. 아시다시피 우리 가게에서 동네 사람들 인생 절반이 논의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 소박한 후함에 당황하며 말했다. 언젠가 재무로 갚을게요. 재무로는 갚는 거 아니에요. 정 사장님이 손을 내저었다. 그건 우정 계좌에 적립하는 거랍니다. 나는 봉투와 함께 오랜만에 방어벽을 세우지 않은 사람처럼 가볍고 어딘가 무방비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길 건너 문화센터 문에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방과 후 아동그룹 피아노 강사 모집. 문의, 행정실. 나는 나중에 들를 이유를 생각하기도 전에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원이 위층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짧은 머리에 생기 있는 눈을 한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내려왔다. 이 관장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공고 보고 오셨나요? 제 인생을 보고 왔습니다. 내가 대답하며 손을 내밀었다. 박서현입니다. 40년 교육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면 돈이 없어 음악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등록된 아이는 15명인데 9월부터 가르칠 선생님이 전혀 없다는 것. 센터에서 주는 보수는 적지만 지급은 된다는 것. 시간표와 악기, 그리고 집에서는 연습할 곳이 없어 매일 찾아오는 고집센 여자아이에 대해 어느 순간 나는 내 말을 스스로 끊었다. 급여는 그게 절실한 분들께 드리도록 하죠. 저는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제게는 오래된 가족 기금이 있어요. 나는 내 안에서 올바른 결심의 떨림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시작하죠. 그저 와서 굴욕감이나 빈곤 증명서 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요. 제가 일부 그룹을 막 다른 선생님들을 찾는 것도 돕겠습니다. 이 관장님은 마치 평범한 일상에 그토록 기다렸지만 이미 희망을 버렸던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의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만약 저희 둘 다 지금 울지 않는다면 그녀가 말했다.
저는 당장 모집 공고를 내겠습니다. 공고는 나중에요. 내가 미소 지었다. 조율사에게 먼저 전화해야죠. 집에 있는 피아노가 조율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오는 길에 나는 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의 어린이에게 식사를 프로그램에 대한 또 다른 안내판을 보았다. 월말에 식비가 부족한 가정을 위한 간편식과 따뜻한 도시락. 나는 소책자를 가져왔고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 외삼촌의 편지와 그의 깔끔한 입금 내역을 펼쳤다. 마치 그가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서연아, 째째하게 굴지 마라. 하지만 함부로 쏟아붓지도 말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렴. 나는 소책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나를 소개하고 말했다. 귀재단의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후원하고 싶습니다. 조건은 회계사에게 확인하겠지만 제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실명을 현판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원래 안 적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웃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아주 시기적절한 도움입니다. 저녁에 나는 피아노로 돌아왔다. 이전 주인이 남겨둔 오래된 바이올린의 턱받침처럼 덮개에 희미한 낡음이 묻어나는 무거운 검은 피아노였다. 나는 이웃 도시의 조율사를 불렀고 그가 오기 전까지 찬장에서 오래된 악보집을 꺼냈다. 녹턴 페이지를 펼치고 아주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다. 소리가 유리창에 흩어져 어스름 속으로 사라지도록. 전화벨이 멜로디를 갈랐을 때 나는 무심코 끊으려 했지만 화면의 이름에 시선이 멈췄다. 박지훈, 박서연 선생님. 목소리가 물었다. 박지훈입니다. 해변 재단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침에 회계팀에서 온 메시지로 제 휴대폰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식사 프로그램에 기부를 하셨더군요. 솔직히 아주 큰 금액을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우 외삼촌께서 제게 굶주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수치라고 가르치셨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제 수치를 조금씩 고쳐나가는 중입니다. 가까운 사이셨군요. 그렇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 외삼촌과요. 제 외삼촌이세요. 촌수를 정확히 따지자면요. 저는 그분을 원했던 것보다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행동으로 뒷받침할 힘이 없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건 기억해요. 오늘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셨죠. 내가 확인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고요. 지훈 씨, 재단에는 일손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돈만 부족한가요? 돈은 항상 부족하죠. 그가 웃었다. 일손은요? 저희는 현실에 화내지 않고 조언하는 대신 행동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후원의 이사로 참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목요일에 정 사장님네 빵집에서 비공식 모임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교대 후에 커피를 끓이며 프로젝트를 논의하죠. 오셔서 저희를 그리고 저희 과제들을 한번 보세요. 서명이나 의무는 전혀 없고 그냥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나는 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에 문득 웃음이 났다. 집, 빵집, 재단, 피아노, 아이들 그룹을 맡은 이 관장님, 그리고 메시지 속 어딘가에서 거의 예의 바르겠다고 약속한 하윤이 갈게요. 내가 말했다. 정 사장님이 들여보내 주신다면요. 정 사장님은 들여보내 주실 거예요. 그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그분은 이미 선생님 편이에요. 눈빛이 올바른 분이라고 하시던데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고 나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집에 귀를 기울였다. 집이 어떻게 숨쉬는지, 나무가 어떻게 삐걱이는지, 정원 어딘가에서 밤벌레가 어떻게 우는지, 휴대폰에는 수진이가 보낸 명절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와 민준이가 보낸 가족관계를 더 자세히 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깜박였다. 나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내려놓았다. 지금 내게는 다른 관계가 있었다. 간단하고 명확한 피아노, 아이들,
빵, 재단, 바다. 다음날 나는 첫 악보 묶음과 연필 상자를 문화센터에 가져다 주었다. 조율사와 약속을 잡았다. 정 사장님 내서 이사회에 가져갈 파일을 샀고 저녁이 되어서야 피곤하지만 성공적인 수업을 마친 후처럼 평온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창가에 앉아 외삼촌의 편지를 무릎에 펼치고 익숙한 문장 언제든 늦지 않아를 손가락으로 쓸며 생각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삶이 다시 내 것이 되었을 때의 모습일 거라고. 거창한 제스처나 모두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 자신의 행복에 대해 변명하지 않는 것. 목요일, 나는 문 닫은 빵집 문을 열 것이다. 계피와 커피 향이 나고 천장 아래 따뜻한 불빛이 있는 곳. 누가 이득을 보는지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정 사장님이 파일을 놓고 박지훈 씨가 숫자가 적힌 종이를 펼칠 그 긴 테이블에서 나는 새로운 집단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득시해달라고 요청할지, 무엇에 동의하거나 거절해야 할지, 그리고 가장 부적절한 순간에 누구의 메시지가 깜박일지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이번에는 내가 음악 속으로 들어가듯 내 파트, 내 박자에 맞춰 들어갈 것이고 아무에게도 반박자도 내주지 않을 것이다. 토요일 아침, 나는 스튜디오 별채에서 악보 뭉치를 정리하며 미래의 그룹을 수준별로 나누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듣기 위주의 음악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메트로놈과 함께하는 엄격한 음계 연습이 필요할지 가늠하고 있었다. 그때 집 쪽에서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엔진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내다보니 보닛의 광택과 날렵한 차체 라인만으로도 바로 알 수 있었다. 태욱. 은색 벤츠는 마치 길과 자갈, 그리고 공기마저도 그의 결정 앞에 길을 비켜주는데 익숙한 듯 테라스 앞에 멈춰 섰다. 태욱은 익숙한 무대에 오르듯 느긋하게 내려 수국을 둘러보고 마치 집이 자기 양복에 먼지를 묻히지 않는지 확인하듯 잎사귀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훌륭한 곳이군. 내가 현관으로 올라서자 그가 말했다. 태욱 씨, 뜻밖이네요. 나는 질책도 환대도 없이 대답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는 베란다의 그네를 가리켰다. 앉아도 될까? 그러세요. 우리는 양 끝에 앉아 예의 바른 거리를 두었다. 그 거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보다 더 정확하게 말해준다. 한때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았지만 이제는 과거에 공통점이 많고 현재에는 거의 없는 지인처럼 앉아 있었다. 수진이와 민준이가 걱정하고 있어. 그가 시작했다. 정확히는 화내고 걱정하고 있지. 집, 돈, 침묵.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이해해요. 내가 말하며 우리 각자에게 물 한 잔씩을 따랐다. 다만 이상하네요. 그 걱정이 내 생일이 아니라 집 사진에 촉발되었다는 게. 그는 시선을 돌렸다. 아주 짧은 순간의 움직임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어느 순간 그들은 유산이 가족의 이야기라고 결정했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 법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만질 수는 없지만 피하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어. 당신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1년 동안 축하 인사 대신 침묵을 들었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제는 바다 소리를 듣죠. 그게 더 유익해요. 그리고 받아주는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때 받아줄 거예요. 아마도 그게 그런 폭풍을 일으키는 거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뜻밖에도 아마 자신도 모르게 거의 예전처럼 눈으로 웃었다.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확신할 때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그래, 당신이 맞아. 그는 마치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숨을 골랐다. 나는 나쁜 남편이었어. 내가 머물러야 할 때 떠났고 선택할 수 없는 의무에 당신을 질투했지. 어깨를 내어주는 대신 편안함을 선택했어.
그때는 내 인생은 하나뿐이고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알고 보니 내게 당신도 하나뿐이었고 나는 그 권리를 잘못 사용했더군.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안도감도 달콤한 복수심도 없이 그저 언젠가는 들었어야 할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뿐. 인정은 취소가 아니지만 정직한 것들이 놓인 선반에 올려둘 수는 있다. 그는 조용히 실소했다. 우리 이혼했어. 참고로 작년에 아이들이 당신에게 말 안 했나? 아니요. 나는 인정했다. 우리는 요즘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죠. 이해해. 그가 말하며 다시 집을 둘러보았다. 당신에게 잘 어울려. 편안해 보여. 제자리를 찾았어요. 내가 대답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요. 우리는 잠시 침묵하며 문가에서 남의 고양이를 향해 뻔뻔하게 욕하는 갈매기 소리를 들었다. 그가 먼저 본론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어쨌든 올 거야. 어머니의 날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약속했어. 당신이 정말 괜찮은지, 이게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오래 지속될 것인지 확인해야 해. 오라고 해요. 내가 말했다. 당일치기로 태욱은 마치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무하군. 정직한 거죠. 내가 정정했다. 나는 내 집을 휴양기지로 만들 준비가 안 됐어요. 하루만 하죠. 식탁, 음악, 바다 산책, 그리고 각자 집으로. 우리가 돈이나 불평을 통하지 않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며칠 머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안 돼요. 그들은 화낼 거야. 그가 걱정이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경고했다. 화 말고 다른 감정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둬요. 내가 대답했다. 나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는 일어서서 위에서 아래로 거만하게가 아니라 낯선 감사함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그저 숨는 것을 멈췄을 뿐이야. 그리고 그래, 그게 어떤 완벽한 사장 부인보다 당신에게 더 잘 어울려. 가보세요. 내가 미소 지었다. 서울에서 저녁 약속 있으실 텐데. 있지.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오늘은 늦어도 죄가 아닐 것 같군. 고마워, 서연 씨. 그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떠났고 베란다의 공기는 그가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오래도록 어긋나 있던 한 단어를 제자리에 돌려놓았기 때문에 가벼워진 것 같았다. 나는 내 계획과 메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낮은 느릿느릿 저녁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겨울 정원의 빛은 따뜻해지고 피아노는 무광택이 되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다시 모두를 위한 가상의 점심을 접시에 담고 누가 어디서 잘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우스웠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썼다. 별도의 채널이나 불필요한 개인적인 언급 없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 어머니의 날, 바다유리에서 너희를 보고 싶구나. 형식, 당일치기. 시간, 오후 1시 정각부터 저녁 8시 정각까지. 음식, 내가 준비. 술은 필요 없음. SNS용 사진 촬영 금지. 주말을 보내고 싶으면 해변 호텔 예약하렴. 와주면 기쁠 거야. 서연. 잠시 생각하고 서연을 지우고 엄마라고 썼다. 보냈다. 화면은 꺼졌지만 안은 오히려 더 밝아졌다. 이것은 속셈이 있는 초대가 아니었고 계략도 아니었다.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내가 편한 방식의 평범하고 명확한 규칙일 뿐이었다. 저녁에 이 관장님이 시간표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고 전화했다. 화, 수, 금 그룹이 꽉 찼어요. 그녀가 기쁘게 속사포처럼 말했다. 그리고 또 소식이 있어요. 박지훈 씨가 목요일 정 사장님네서 어린이에게 식사를 확대회의가 있다고 전해달래요. 꼭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선생님이 숫자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하더군요. 갈게요. 나는 반복했다. 파이는 이미 주문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저희에게 선물 같아요. 이 관장님이 말하고는 갑자기 덧붙였다. 조용히 거기서 잘 버티세요. 알았죠? 그 집에 대해 온 동네가 수군거리지만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집이 텅 빈 아이들이 저녁을 먹는 거니까요. 버티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고마워요. 밤은 빨리 찾아왔다. 11월에는 해가 빨리 진다. 나는 아래층 덧창을 닫고 위층으로 올라가 서쪽을 향한 방창가에 섰다.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다. 아래에는 늦게까지 조업하는 어부들의 등불 2개가 깜박였다. 음악은 조용히 배경으로 연주회가 아니라 그리고 감사의 그릇, 작은 종이 쪽지와 크리스탈 화병. 각자 무엇에 감사하는지 쓰도록 하자.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가락이 저절로 피아노로 향했다. 나는 녹턴 몇 소절을 연주하다 멈추고 목록으로 돌아가 오후 2시를 3시로 수정했다. 모두가 서두르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정 사장님께 드릴 현금을 확인하고 내일 조율사와 약속을 잡았다. 명절에는 악기도 숨을 고르게 쉬어야 한다. 휴대폰이 깜박였다. 수진이의 답장. 알았어요. 갈게요. 호텔 예약할게요. 음식 목록 미리 보내줘요. 현우 씨 해산물 알레르기 있어요. 곧이어 민준이에게서. 갈게. 시간 괜찮아. SNS 없이 사진 찍는 거 존중해. 과일이랑 빵은 내가 살게. 금액 알려줘. 나는 짧게, 감사하게, 예전처럼 바로 지갑을 꺼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습관 없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늘 그렇듯 또 다른 화면이 반짝였다. 지혜, 전화. 나는 어려운 곡을 앞둔 것처럼 순간 눈을 감았다. 들숨, 날숨,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지나치게 활기차게 말했다. 작은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싶어서요. 제 일과 관련해서 아름다운 인테리어에서 가족의 날을 촬영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사적인 건 아니고 모두 미학적으로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준비된 목록과 금지라는 단어 아래 2번 그어진 밑줄을 보았고 문득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다. 바로 지금 내 규칙이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인지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지혜야.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미리 경고하는데 대답은 아니야. 수화기 저편에 침묵이 흘렀고 나는 그 속에서 말 그대로 바다의 바람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다. 왜요? 그녀가 부드럽게 하지만 무거운 가구를 옮길 때의 힘으로 물었다. 왜냐하면 여긴 내 집이고 내 명절이지 콘텐츠를 위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말했다. 앨범용 가족 사진은 찍을 수 있지만 대중을 위한 건 안 돼. 말은 아직 차갑더라도 모두의 눈에 온기가 담기도록 어떤 초를 놓을까? 나는 난간에 기대어 뜻밖에도 나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규칙은 선포되었고 경계는 그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불만의 바스락거림, 조금만 더 논의하려는, 조금만 더 어기려는 시도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문득 무대에 오르기 전처럼 가벼운 떨림을 느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집중력만 남았다. 그 순간 화면에 새로운 전화가 떴다. 모르는 번호. 나는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해변 호텔 관리자입니다. 다음 주말 예약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댁의 가족분들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이 사항이 있어서요. 나는 햇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을 응시하며 깨달았다. 다음 악장이 시작되었다. 해변 호텔 관리자는 매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빠르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는 체크인 시간을 우터치하고 객실 수를 확인한 뒤 마지막에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었다. 한 손님이 현지 사진작가의 연락처를 요청했는데 괜찮으신지. 가족 축하 행사의 아름다운 그림, 바다 전망, 골든아워. 뭐 아시잖아요. 나는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문을 잠그는 목소리로 수화기에 대고 미소 지었다. 집에 외부인은 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부탁인데 만약 그런 요청이 또 있다면 객실이나 해변에서 개인적인 사진을 찍으라고 정중하게 조언해 주세요. 이 파티는 가정적인 행사이지 촬영장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관리자가 안도하며 대답했다. 메모해 두겠습니다. 일요일. 나는 알람 없이 11월 마지막 날들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빛 때문에 일찍 잠에서 깼다.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여름도 아닌 물에 희석된 우유처럼 약간 희끄무레한 빛. 부엌에서는 6시부터 지리가 조용히 끓고 있었고 옆에서는 정 사장님네 파이가 식고 있었다. 양배추를 넣은 불그스름한 파이는 냄새로 유혹했고 오븐 속 비트는 부드럽게 항복하며 캐러멜화되고 있었다. 나는 소박한 흰색 식기를 놓고 테이블 가장자리에 크리스탈 화병, 감사의 그릇, 그리고 잡기 좋은 얇은 펜과 함께 깔끔하게 쌓인 카드 뭉치를 놓았다. 피아노는 이미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다. 조율사는 어제 저녁에 악기가 당신의 집을 좋아하네요. 라는 짧은 메모를 덮개에 남기고 떠났다. 이 시까지 나는 가장 중요한 것, 즉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마쳤다. 하지만 그건 계획에 없었다. 나는 새로운 짙은 청록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올린 뒤 은색 머리카락 몇 가닥이 어깨 위로 자유롭게 떨어지도록 했다. 멀리서 자갈 소리가 들리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콘서트도 시험도 아니다. 그냥 가족, 그냥 하루, 그냥 내 집 안에 나. 현관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지혜를 위해 잡아주었다. 아이들은 박물관에 온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얌전히 안으로 들어왔다. 지혜는 언제나처럼 아름다웠고 언제나처럼 단정했지만 휴대폰은 아래로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하윤이는 나를 보자마자 계단을 뛰어내려와 할머니 하고 내 의심이 으스러질 정도로 꽉 안았다. 정말 영화 같아요. 이따가 그 약속했던 방 봐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할게요. 보기만 하는 건 괜찮아. 내가 말했다. 차 마신 후에 지금은 냅킨 놓는 것 좀 도와줘. 오늘 우리 새로운 의식이 있거든. 수진이와 현우는 뒤이어 도착했다. 날씬하고 단정하고 약간 긴장된 모습이었다. 수진이는 집을 압도하려는 시도 없이 적절한 꽃을 가져왔다. 공기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거베라와 유칼립투스. 현우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관성적으로 숫자와 평수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간단한 식전 음료로 주스와 차를 권했고 모두 천천히 거실로 이동했다. 나는 그 시선을 알았다. 사람들이 공간을 읽고 빛과 벽, 수준을 평가하고 가격을 짐작하려는 그 시선. 나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이 진정한 존재감에 자리를 내주고 그림 같던 집이 나를 봐주는 장소가 되는 순간을 포착하려 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자리에 앉았을 때 찾아왔다. 불그스름한 파이가 잘렸고 염소 치즈와 따뜻한 메밀을 곁들인 비트는 익숙한 것보다 맛있는 의외의 맛이었고 지리는 어깨를 식탁으로 끌어당기고 얼굴을 펴주었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감사의 그릇을 중앙에 놓으며 말했다. 게임 하나 하고 싶구나. 각자 카드와 펜을 가지렴. 오늘 무엇에 감사하는지 써봐. 모든 좋은 일 말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섞어서 디저트 후에 이름 없이 소리내어 읽을 거야. 익명으로 솔직하게. 오, 이거 핀터레스트에서 본 건데요. 조카 도윤가 참지 못하고 말했지만 펜을 들며 미소 지었다. 인생에서 나온 거란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원한다면 핀터레스트라고 해도 좋아. 하윤이가 가장 먼저 망설임 없이 재빨리 썼다. 지혜는 붓을 잡듯 아름다운 손가락으로 펜을 들고 마치 바다에서 표현을 찾듯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진이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어쨌든 썼다. 현우는 창틀에 페인트를 살펴보는 척했지만 카드를 집었고 민주는 진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가 고개를 숙이고 한두 단어를 적기 전에 불필요한 말들을 지우는 모습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먹었다. 단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 학교, 수영, 영화, 누가 무엇을 읽는지, 가끔은 여긴 몇 평이에요. 이 나무는 희귀종인가요? 같은 거친 파도가 일었고 나는 부드럽게 화제를 돌렸다. 정 사장님은 어머니 레시피로 파이를 구우셔. 문화센터에서 피아노 그룹을 모집하고 있어. 그러면 대화는 다시 물 위를 매끄럽게 흘러갔다. 예전 습관의 그림자가 식탁에 드리워질 때마다 하윤이는 내 시선을 포착하고 냅킨 아래에서 조용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작은 엄지를 들어 보였다. 디저트로 나는 오래된 삶에서 단맛을 나중을 위해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에 담갔던 진한 체리, 잼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화병을 내 쪽으로 당겼다. 자, 한번 해볼까? 나는 첫 번째 카드를 꺼내 읽었다. 바다가 내 모든 똑똑한 논쟁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름답네요. 도윤네. 현우가 즉시 조카를 지목했지만 도윤는 비꼬듯 절을 하고는 논쟁하지 않았다. 다음 카드. 어릴 적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질이 맛이 나고 집에서 방향제가 아닌 진짜 빵 냄새가 나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혜가 얼굴을 붉히더니 말했다. 제거예요. 마치 비즈니스 대화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한 것이 부끄럽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음악을 기억하는 피아노와 저녁에 연주해도 된다고 허락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윤이를 향해 미소 지었고 그녀는 숨기지 않고 기쁨에 겨워 웃음을 터뜨렸다. 경계. 새 신발처럼 불편하지만 나중에 자기 사이즈에 맞게 고르면 걷기 편한 것.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았고 완고하게 포크만 보던 수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제거예요. 거의 속삭이듯 인정했다. 우리는 계속 읽었다. 우스꽝스럽고 단순한 것, 정확하고 당황스러운 것. 마침내 화병의 마지막 하나가 남을 때까지. 나는 그것을 펼쳤고 목소리가 저절로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살 용기를 낸 엄마에게,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이 민준의 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고마워. 거실의 침묵은 밝았다. 벽난로에서 장작이 터지는 소리가 났고 그 순간 하윤이가 일어섰다. 제가 해도 돼요? 그리고 피아노로 달려갔다. 그녀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연결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앉았다. 발, 지지대, 손은 가라앉지 않게, 등은 호흡을 기억하며 녹턴의 첫음들이 방 안으로 퍼져나가 어두워지는 유리창가에서 녹아내렸다. 나는 민준의 무릎이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기억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빚졌는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때 살았던 소리를 통해 돌아오고 있었다. 저건 엄마를 닮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악보대로가 아니라 듣는 능력이요. 삶에서 온 거지. 내가 정정했다. 하지만 그래, 피는 자기 것을 기억한단다. 음악이 멎었을 때 우리는 잠시 더 침묵했다. 예의 때문이 아니라 따뜻함을 깨뜨리기 아쉬워서였다. 그 다음에는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사적인 방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집안을 돌아다니러 달려갔고 어른들은 어쩐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항상 어려웠던 주제로 돌아갔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자선 활동은 오래 하실 건가요? 정말 거기에 얽히고 싶으세요? 거긴 끝이 없잖아요. 내가 말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건 일회성 제스처가 아니야. 나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날들에 대해 감사하는 내 방식이란다. 수진이가 짐을 챙기며 한숨을 쉬었다.
어제 민준 씨랑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걸 가족 돈이라고 불렀을 때 잔인했다는 거 알아요? 아마 제 안의 공황 상태였나 봐요. 미안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았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낸다는 건 부를 때 오고 내가 말했다. 아니라고 말할 때 듣는 거야. 그게 다야. 우리는 테라스로 나갔다. 11월은 쌀쌀해졌지만 공기는 낮의 온기를 머금고 있었고 아래의 바다는 마치 더 부드럽게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모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씩을 따라주고 내 잔을 들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라고 간단하게 말했다. 거창한 약속도 오래된 원망도 없이 우리 모두는 배우는 법을 안다. 서로를 배워가자.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민준이 잔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아니라 마치 솔직하고 서툴지만 집과 계획이 아닌 우리를 마주하려는 아주 필요한 시도 같았다. 그들은 약속대로 8시에 떠났다. 포옹은 약간 어색했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약속은 조심스러웠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재는 굶주림을 포착하지 않았다. 거실에는 숨결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화병에는 접힌 카드들이, 피아노 덮개에는 아이들의 손자국이. 나는 젖은 헝겊으로 나무를 닦았고 그 흔적들도 집의 일부가 되었다. 고요함 속에서 갑자기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나는 무심코 집어들었다. 또 다른 나중에 논의하자에 대비했지만 화면에는 이런 메시지가 떠 있었다. 할머니, 아빠가 허락했어요. 12월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가도 된대요. 날짜는 아직 정해야 하지만요. 그래도 돼요, 하윤? 나는 소파 끝에 앉아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고 웃었다. 익숙한 멜로디에서 올바른 음을 들었을 때처럼 조용히. 물론이지, 나는 썼다. 그리고 아주 기다리고 있어. 너만의 방이 이미 있단다. 내일 사진 보내줄게. 나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집에 귀를 기울였고 정원 어딘가에서 문이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들어 자세히 보았. 울타리 뒤의 그림자, 자갈 위를 걷는 발소리, 그리고 이 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익숙한 실루엣. 문이 두 번째로 딸깍 소리를 냈고 오늘 전혀 돌아올 리 없었던 누군가가 현관에 멈춰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내가 문을 열자 현관에는 가족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직 말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미 필요한 표정을 한 민준이 서 있었다. 늦어서 미안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오늘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고 또 물어볼 게 있어서요. 하윤이가 저녁 내내 할머니 방이랑 전망, 피아노 얘기를 속삭여요. 연말 전에 주말에 가도 될까요? 하윤이만요. 나는 그가 바람에 춥지 않도록 비켜섰지만 안으로 초대하지는 않았다. 온기를 아껴서가 아니라 당일치기라는 규칙이 오늘 끝까지 유효했기 때문이다. 물론이지.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랑 이야기하고 미리 알려주렴. 약속대로 방을 준비해둘게. 그는 미소 지었다. 비즈니스적인 미소가 아니라 어딘가 소년 같은. 상의할게요. 그리고 엄마, 그가 침을 삼켰다. 오늘 정말 집에 계셨군요. 엄마 집에. 제가 그걸 봤어요. 나는 집에 있었단다. 내가 간단히 말했다. 잘 자, 민준아. 그가 떠나고 따뜻한 슐처럼 고요함이 돌아왔다. 방에서는 빵과 비트 냄새가 났다. 크리스탈 화병에는 접힌 카드들이 놓여 있었다. 피아노 덮개에는 아이들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때때로 삶이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문턱에서 건넨 짧은 한마디 고마워요로부터 변한다는 것을 생각했다. 12월은 투명하고 아침 공기는 상쾌했다. 바다가 강철처럼 매끄럽게 깔리다가도 갑자기 하얗고 사나워져서 창문마다 가까운 사람의 기분처럼 그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다. 나와 이 관장님은 시간표를 확정했다. 화, 수, 금방과 후, 끈기 있는 그룹과 고집 센 그룹.
조율사가 돌아와 현 몇 개를 더 조이고 페달이 고장나면 연락하라며 보면대에 명함을 남겨두었다. 정 사장님은 옆 동네 꼬마를 통해 수업 후 차에 곁들일 꿀 한 병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박지훈 씨는 목요일 재단 모임에 대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따뜻할 겁니다. 오세요. 하윤이의 방은 마치 저절로 생겨난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좁은 바다, 조각을 볼 수 있도록 책상을 창가에 놓았다. 그녀 나이에 내가 좋아했던 책들을 책장에 꽂았다. 창턱에는 부드러운 쿠션을 놓아 리히터와 유튜브의 옆집 바실리 중 누구의 그리그가 더 멋진지 앉아서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작은 수채화 한 점을 걸었다. 아침 햇살이 물을 파랗게가 아니라 우윳빛으로 만드는 위층 침실에서 본 바로 그 풍경. 협탁에는 연필꽂이를 놓았고 서랍장에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따뜻한 양말 여분을 넣어두었다. 손주들의 엄마들은 그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누구 발이 시린지 항상 아니까. 금요일 오후 문 앞에 차가 나타났을 때 하윤이는 민준이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먼저 뛰쳐나왔다. 바로 봐도 돼요? 그녀가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안아줘야 해. 내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웃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꽉 껴안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주는 이제 이게 얼마짜리일까 하는 예전의 평가 없이 집을 둘러보고 겨울 정원에서 잠시 머물며 피아노 덮개를 손바닥으로 쓸었다. 소리가 달라졌어요. 그가 말했다. 마치 주인이 생긴 것처럼요. 악기가 있는 집도 살아있단다. 내가 대답했다. 연주해주면 그들은 감사해야 하지.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차 한 잔, 길 떠나기 전 쿠키 3개.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리고 떠났다. 나와 하윤이는 둘만 남았다. 저녁 동안 우리는 엄마의 레시피로 계피 쿠키를 만들고 바다 유리를 주우러 해변까지 산책했다. 그녀는 희귀한 우윳빛 푸른색 조각을 찾아 엄숙하게 내 화병에 넣었고 그녀가 간단한 베이스를 잡고 내가 윗선율을 연주하는 듀엣을 했다.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사치일 거라고. 어디에서도 설명할 필요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 할머니, 개인적인 질문해도 돼요? 그녀가 나중에 벽난로 앞에서 코코아 잔을 들고 물었다.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모두를요. 아빠, 이모, 할아버지. 그게 사랑이에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무겁게가 아니라 오히려 주에 깊게. 나는 사랑과 자기희생을 혼동했단다.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면 아무도 떠나지 않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반대더구나. 사람이 항상 편하면 그를 보지 않게 돼. 진우 외삼촌이 한 번은 내 안에 산소가 필요한 불이 있다고 하셨어.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 그 불을 뚜껑으로 덮고 있었던 거야. 이제 막 그 뚜껑을 열었지. 하윤이는 끼어들지 않고 진지하게 어른스럽게 들었다. 저는 이런 할머니가 좋아요. 그녀가 간단히 결론 내렸다. 뚜껑은 옆으로 치우고요. 아침에 나는 그녀에게 작은 꾸러미를 건넸다. 바다색 가죽 표지의 부드러운 노트. 너무 일찍 주는 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네게 필요할 거야. 쓰고 그리고 네가 세상을 어떻게 듣는지 기록하렴. 모든 음악가는 자신만의 귀에 일기장을 가져야 해. 그녀는 첫 페이지에 적힌 내 서명을 읽고 내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꽉 안으며 말했다. 솔직하게 쓸게요. 낮에는 이 관장님에게 내 새별을 보여주러 들렀다. 이 관장님은 바른 손모양에 감탄하며 하윤이에게 음계를 연습이 아닌 음악처럼 연주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에는 정 사장님네로 가서 합격 도장이 찍힌 뜨거운 파일을 얻었다. 그리고 저녁, 우리가 하윤이와 함께 피아노에 앉아 그녀가 학교에서 가져온 노래를 연주할 때 휴대폰이 짧고 단호하게 울렸다. 내일 재단 파티 7시 데리러 갈게, 송 변호사.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데리러 오지 마. 이제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리고 아마 정 사장님이랑 이 관장님도 데려갈지 몰라. 일을 하는 여자들의 파티는 샴페인 냄새가 아니라 계피와 합격 도장 냄새가 나지. 일요일, 민준이가 딸을 데리러 왔다. 현관에서는 그녀의 딸기 샴푸 냄새가 났고 의자에는 그녀의 실내복 후드티가 남아 있었다. 나는 일부러 바로 치우지 않았다. 이제 우리 집에는 객실이 아니라 하윤이의 방이 있다는 표시처럼 잠시 걸어두게. 문턱에서 이미 문고리를 잡았던 민준이가 갑자기 돌아섰다. 고마워요, 엄마.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윤이에게 그리고 나에게 엄마가 계셔서요. 우리 모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로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노력하렴.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그게 알고 보니 기술이더구나. 목요일, 나와 정 사장님. 이 관장님은 작은 도시의 영화처럼 그녀의 빵집 뒷문으로 들어갔다. 쇼윈도는 비어 있었고 의자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었고 커피와 오븐 냄새가 났다. 박지훈 씨는 이미 종이를 펼치고 연필을 놓으며 우리를 보자 활짝 웃었다. 자, 이제 정말 잘 되겠네요. 우리는 어린이에게 식사를 프로그램과 가정을 위한 겨울 꾸러미를 논의했다. 물류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올 때 부끄럽지 않고 마치 손님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나는 듣고 질문하고 여백에 메모했다. 이름을 공개하지 말 것, 빈곤 증명서를 요구하지 말 것. 대신 한 달에 한 번 부엌일을 돕는 노동으로 갚을 기회를 줄 것. 박지훈 씨는 어느 순간 나를 신선한 공기처럼 쳐다보았다. 이사로 들어오시죠? 꼭이요. 그가 말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야기가 아니라 행동을 하시니까요. 동의해요. 내가 대답했다. 거창한 제목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늦게 헤어졌고 춥고 맑은 공기 속 길거리에서 나는 문득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피아노에 앉아 외삼촌의 편지를 열고 그의 언제든 늦지 않아를 손가락으로 쓸며 정말 늦지 않았음을 깨닫는 기대감 때문에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 만에 이렇게 기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 날들은 제 갈 길을 갔다. 나는 재단을 위해 서류 몇 장에 서명했고 이 관장님과 함께 증명서 없는 장학금을 승인했으며 스튜디오 별채에 악보대를 하나 더 주문했다. 봄에 들여올 두 번째 악기를 위해 조율사와 약속했다. 아이들이 마음껏 큰 소리로 기쁨을 표현할 공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수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가족관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에 대해 편지를 썼다. 가끔은 내가 무엇을 읽는지 묻기도 했다. 지혜는 한 번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나를 언급했다. 어른들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비록 독자들은 그것을 또 다른 트렌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것이 단서 없는 작은 예였다. 태욱은 과거에 대한 말없이 엽서를 보내왔다. 집이 당신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나는 그것을 책장에 세워두고 생각했다. 아마도 이것이 어른이라는 것일 거라고. 물건들을 제 선반에 정리하고 어디든 끌고 다니지 않는 것. 그리고 저녁 집이 고요해지면 나는 겨울 정원의 피아노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위에서가 아니라 때문에 연주했다. 그렇게 숨 쉬어지기 때문에 그런 순간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과 교육자로서의 재능을 약속받았던 낡은 신문 스크랩 속 그 소녀를 보았고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너는 그저 긴 길을 걸어왔을 뿐이야. 이제 연주하렴. 가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짠먼지를 실어오고 소나무 사이에서 바스락거릴 때 나는 어둠 속에 조용히 말했다. 외삼촌, 불과 산소에 대해 이제 알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생각하는 오래된 습관 없이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하는 생각 없이 내가 해야 할 기본은
이미 했다는 평온한 확신과 함께 잠이 들었다. 나는 사랑과 사라지는 것을 혼동하는 것을 멈췄다. 앞에는 정 사장님네 파이와 함께하는 새해, 그리고 아마도 해변 호텔에서 온 짧은 방문들이 있을 것이다. 삐걱거리는 문과 스튜디오에서 열릴 첫 아이들의 연주회가 있는 봄. 하윤이와 함께 해변에서 희귀한 푸른 유리 조각을 찾아다닐 여름. 그리고 7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으로 기다리는 내 생일. 어떻게 보낼지는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그것은 우연히 다른 사람의 시간표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고 완벽한 구성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누군가의 사진에 부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따옴표도 괄호도 변명도 없는 나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무엇이 변했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러자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왔죠.